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부족에서 시작된 한글의 기적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자 없이 수백 년을 살아온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만난 후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도 인정한 한글의 힘, 그리고 그 놀라운 진실을 마주한 외국인 학자의 증언까지. 도대체 한글의 무엇이 세계를 놀라게 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태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바우바우의 해질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발견한 작은 기적은 세계 언어학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이자 유네스코 위기언어보존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로웰입니다. 언어의 탄생과 소멸에 관한 연구를 20년 넘게 해왔지만 이렇게 가슴 뛰는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의 상황이 아직도 선명하죠. 일본 NHK 다큐멘터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작은 부족이 한국의 글자를 도입했다는 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톤은 다소 조롱에 가까웠죠. 한글이 동남아시아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행자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당시 국제언어학계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언어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지역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학계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죠. 우리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리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한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를 단순한 호기심 거리로만 여겼죠. 서울대학교 이호영 교수팀이 보낸 자료였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언어 구조와 한글의 호환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그저 학술적 흥미로만 살펴보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문자가 없어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그들의 신화와 노래가 마침내 종이 위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비디오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작은 교실에서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습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희열이었죠. 이건 단순한 문자 도입이 아니에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우바우행 비행기에 올랐죠. 정말 한 글자가,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온 글자가 민족의 숨결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기적이 결국 제 학문적 신념까지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에 도착한 첫날, 찌아찌아족 마을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죠. 교실 안에는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갈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종이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요. 학교 교장인 무하마드 선생님이 말했죠.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남동부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오랜 역사와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었죠. 그들의 이야기, 노래, 신화, 그리고 역사는 모두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잊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죠. 지역문화 보존 활동가인 나니 씨가 설명했죠. 교실 한쪽에서는 중국 베이징 대학 민족언어학 박사과정에 있는 천누야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수민족 출신으로 자신의 고향 방언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죠. 천누야는 저에게 다가와 자신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죠. 천누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찌아찌아 마을을 더 깊이 탐방하면서 저는 그들의 절박함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박가이라는 이름의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손짓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죠. 작은 오두막 안에서 박가이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낡은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찌아찌아족의 설화를 인도네시아어로 적어놓은 기록이었죠. 제 손자에게 이것을 모두 읽어주고 싶었지만 인도네시아어로 적으니 많은 의미가 사라졌죠. 우리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박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고 그들은 전통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저는 천누야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였지만 그 선율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이 노래의 제목이 뭔가요? 저는 천누야에게 물었습니다. 멘단가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수백 개의 노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천누야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어린 소년 사리안토를 만났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선생님, 우리말을 글로 쓸 수 있나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적어두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 없는 언어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지켜낼 도구였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절규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지키고 후대에 전할 방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박함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 민족들의 공통된 아픔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자 없는 언어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이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한글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저는 찌아찌아족의 문자 도입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글을 만나기 전에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죠. 바우바우시 행정청에서 저는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우리는 지난 30년간 5번이나 문자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바우바우시 문화부 책임자인 하산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는 이미 여러 국제단체의 발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언어보존협회, 호주의 원주민문화연구소, 심지어 유네스코까지 이곳을 방문했었죠. 그들은 모두 찌아찌아족에게 문자를 도입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먼저 로마자 알파벳을 시도했지만 우리 언어의 독특한 발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산 부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죠. 저는 첫 시도였던 로마자 알파벳 교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찌아찌아어의 특징적인 음조와 발음은 알파벳 26글자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고 아이들은 자신의 언어가 왜곡되는 것을 느끼며 점차 흥미를 잃어갔죠.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도로 아랍 문자를 시도했습니다. 종교적 친숙함이 있어 어른들은 좋아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복잡했죠. 하산 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죠. 천누야가 제 옆에서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어요. 소수민족 언어에 한자를 적용하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두 번째 시도였던 아랍 문자 교재는 더 두꺼웠습니다. 아이들이 기본 문자를 익히는 데만 1년이 필요했고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죠. 저는 이 과정에서 문화적 괴리감도 발견했습니다. 아랍 문자가 가진 종교적 의미가 찌아찌아족의 전통 신앙과 융합되지 못했던 것이죠. 가장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로 표준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공용어를 통한 통합이라는 명분이었죠. 하산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세 번째 시도는 민족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어를 버리고 인도네시아어만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마을 어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저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고
그는 과거 찌아찌아족 자체 문자개발위원회의 일원이었다고 했죠.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는데 그들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려고도 했던 것이었죠. 6년 동안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지속 가능성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이 보여준 문서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문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들은 너무 복잡했고 무엇보다 이 문자를 아는 사람이 그들뿐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죠. 외부와의 소통, 기술적 지원, 교육자료 개발 등 모든 면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찌아찌아족의 여러 시도와 좌절을 목격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언어, 그 고유한 숨결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원했던 거겠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글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09년 서울대학교 이호영 교수팀이 바오바오를 방문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들은 찌아찌아어의 의문 체계를 분석하고 한글이 이 언어를 표기하는 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의 제 반응을 기억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언어학자로서 저는 의심스러웠죠. 동아시아의 문자가 동남아시아의 언어를 표기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그것도 한국어와 찌아찌아어는 어족도 다른데 말입니다. 천누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과학적 설계를 가진 문자라서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의심을 품은 채 다음 날 한글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글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이전의 실패들과는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튿날 아침 일찍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찌아찌아족 학교를 다시 찾았죠. 교실 문을 열자 30명가량의 아이들이 한글로 쓰인 카드를 들고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에는 정경희 교사가 서 있었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바오바오의 자원봉사자로 온 젊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박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경희 교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저는 물었죠. 첫 그룹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고 간단한 문장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정교사의 대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실 한편에서는 10살쯤 된 소년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정교사가 그 아이를 불렀죠. 사리안또, 여기 와서 박사님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드리겠니?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어요. 할머니는 글을 모르시지만 저는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리안또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찌아찌아어의 발음 체계와 한글의 체계가 놀랍도록 잘 맞아요. 특히 찌아찌아어의 독특한 성조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들에게 신기한 경험이 되고 있죠. 정교사가 설명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어른들도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한 여성이 특히 열심히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었죠. 이분은 띵띵 씨입니다. 사리안또의 어머니죠. 아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교사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우리말로 된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평생 말로만 전했던 사랑을 이제는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띵띵이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글로 쓰인 찌아찌아족의 민담, 설화, 노래 모음집이 진열되어 있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영원히 보존될 수 있게 되었죠. 도서관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저는 띵띵이 아들 사리안또에게 처음으로 쓴 한글 편지를 낭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자랄수록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제야 글로 전할 수 있구나. 띵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마을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소리를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는 언어학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글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준 도구였죠. 천누야가 제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죠. 한글의 등장은 이 마을에 작은 불씨를 피웠고 그 불씨는 이제 점점 더 밝게 타오르고 있다. 저는 바우바우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버드 연구소에서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 연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2023년 초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가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한글이 소수민족의 언어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족의 존엄성 회복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파급력이 컸습니다. 잊혀진 목소리들, 한국의 문자가 소수민족에게 준 두 번째 생명. 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전 세계 언어학계와 문화인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기사가 실린 직후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 사례를 유네스코 언어 다양성 보존 프로그램의 모델 케이스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죠. 베이징 대학교의 천누야도 중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수 언어 보존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민족 정체성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천누야의 인터뷰는 중국 내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저는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소리를 되살리는 도구이자 잊혀가는 기억을 되찾는 수단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에 저는 이렇게 적었고 이 문장은 나중에 유네스코 공식 문서에도 인용되었습니다. BBC, 알자지라, 르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고 BBC 다큐멘터리 한글, 민족을 살리는 문자는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죠.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띵띵과 사리안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제 아이에게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글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띵띵의 인터뷰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죠.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서구 학자들은 문화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라며 우려를 표했죠. 이런 비판에 대해 저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제가 바우바우에서 본 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수용이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여러 대안 중에서 한글을 선택했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유네스코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글은 소수 언어 보존의 최적 문자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성명은 전 세계 언어 소멸 위기에 처한 수많은 언어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죠. 저는 하버드 언어지속성 연구소의 공식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그 설계 철학부터가 혁명적입니다. 모든 소리를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자 체계는 500년 전 한 민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전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보존의 도구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언어학자로서의 제 관점도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죠. 저는 2025년 초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찌아찌아족의 사례는 단순한 문자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고 강당 스크린에는 한글을 배우는 찌아찌아족 아이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단상에 올랐고 유네스코는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프로젝트의 공식 지원을 결정했죠. 전 세계 언어 소멸 위기에 처한 공동체들의 한글 기반 문자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천누야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대표단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베이징 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었죠. 한글의 가치는 그 효율성과 과학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도구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누야의 발언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세안 언어보존회의에서 천누야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이죠. 그녀의 발언은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도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선언 이후 저는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북부의 소수민족 마을, 몽골에 사라져가는 방언을 사용하는 공동체, 심지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한글 기반 문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찌아찌아족 스스로의 변화였습니다. 한글 도입 15년 만에 그들의 문해율은 거의 100%에 도달했고 자신들의 언어로 쓰인 문학 작품도 늘어나고 있었죠. 바우바우시 전체가 이중 언어 표지판을 설치했고 학교에서는 찌아찌아어 교육이 정규 과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해 전통 지식을 보존하고 있었죠. 디지털 시대에 자신들의 언어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새로운 연구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문자의 힘, 언어 다양성 보존과 한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 관심을 받았죠. 제 연구실에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중에는 소수민족 출신도 많았습니다. 연구실 벽에 붙은 찌아찌아족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바우바우를 방문했을 때 품었던 의구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잊혀진 목소리들을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2025년 여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문자와 언어 다양성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일본 NHK가 주최했죠. 제가 발표장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방송사가 몇 년 전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을 비웃듯 보도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심포지엄의 개회식에서 NHK 회장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한글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오늘날 한글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언어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최대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글, 문명 없는 민족의 희망 되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찌아찌아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한글 기반 문자 시스템을 다루었죠. 특히 과거 자신들의 풍자적 보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 체류 중에 NHK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진행자는 첫 질문부터 직설적이었죠. 처음 한글 도입 소식을 들었을 때 박사님도 회의적이셨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이 박사님의 생각을 바꾸었나요? 직접 목격한 변화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설득했죠. 한글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처음 글을 쓰는 순간 그들의 눈에서 빛나던 자부심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일본 시민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일 한국인들도 있었죠. 한글의 가치를 외국인 학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글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글의 세계화 포럼에 참석했을 때 저는 많은 한국 학자들이 자국의 문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음을 느꼈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었을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원로 언어학자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에서의 강연에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고 이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가진 이 위대한 문화적 자산을 세계와 더 적극적으로 나눌 때입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한글,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브리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한글이 이제는 존경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천누야가 공항에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네요. 과거의 편견과 오해가 하나둘 풀리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자의 전파가 아니라 인식의 혁명이었죠. 저는 다시 바오바오를 찾았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그때로부터 3년이 흘렀죠. 하지만 이곳의 변화는 3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찌아찌아족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교문 위에 찌아찌아어와 한글로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고 그 중에는 3년 전 처음 만났던 사리안또도 있었죠. 이제 그는 13살이 되었고 학급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말로 노래하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사리안또가 당당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죠. 교실 뒤편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시와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띵띵은 이제 학교의 한글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싶어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밝고 당당했죠. 바우바우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도시 곳곳에 찌아찌아어와 인도네시아어가 함께 표기된 이중 언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우리는 이제 다언어 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은 문화센터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찌아찌아족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죠. 도서관장이 보여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글 도입 이후 찌아찌아족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말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죠. 학교 교장 무하마드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찌아찌아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은 전통 춤을 추었죠. 그 축제의 중심에는 한글 도입 15주년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천누야와 함께 조용한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고향인 중국 윈난성의 소수민족 마을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죠.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 그들의 언어에 맞는 문자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사례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서 열린 특별 수업에 참관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고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자부심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사리안또가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고 그것은 그가 한글로 쓴 짧은 에세이였죠. 한글은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존엄입니다.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리안또의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글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문자를 배운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배웠습니다. 13살 소년의 글에서 저는 깊은 지혜를 발견했죠. 바우바우를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서 띵띵과 사리안또를 마주쳤고 그들은 저를 배웅하러 왔다고 했죠. 띵띵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박사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비행기에 오른 후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찌아찌아어로 쓰인 작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죠. 표지에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마을 사람들의 서명과 짧은 메시지가 가득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글자를 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제 여정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한민족의 존엄성 회복을 목격하는 특권이었다는 것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되살린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가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민족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잊혀진 언어의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이자 사라져가는 문화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먼저 알아본 한글의 위대함.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이 되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